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지각 변동이 시작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D램과 낸드 플래시 등 주력 메모리 제품 가격을 10%에서 30% 인상하면서 시장이 공급자 위주로 바뀌었습니다. AI 시장 확대와 수요 급증이 맞물리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 진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2010년 출시 이후 15년 만에 카카오톡을 확 바꿉니다. 카카오톡 초기 화면인 친구 탭은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형태로 바뀝니다. 특히 카카오톡 안에서 오픈 AI 인공지능 챗봇인 챗GPT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셀트리온이 총 1조 4천억 원을 투자해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 릴리 미국 뉴저지 바이오 의약품 공장을 인수합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요구하면 메이드 인 USA로 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셀트리온은 바이오 의약품 생산 모든 과정을 미국에서 진행하며 한국 기업이 메이드 인 USA 의약품을 만드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000에서 $10만 달러로 대폭 증액키로 하자 한국인 유학생들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지아주 합작공장 건설 현장 근로자들의 구금 사태로 미국과 비자제도 개선 작업에 들어간 우리나라도 타격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비자 문턱을 대폭 높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한미 관세 무역 협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은 SBS BJ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미국 조지아주 건설 현장에 한국 직원들이 쫓겨난 후 한미 간 비자 개선 협의가 시급한데 미국은 비자 문턱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외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비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비자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두 분의 전문가들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왕선택 서강대 대우 교수, 이유리 국민이주 미국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미국 가려는 사람들 좀 당혹스러울 겁니다. 비자 제도가 대폭 바뀌고 전문직 비자라고는 H-1B 수수료가 100배 올랐다고 하네요. 10만 달러나 비싸졌다는데 H-1B 우리 유학생들도 꽤 이 H-1B 비자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우선 구체적으로 어떤 비자이길래 이렇게 수수료를 무려 100배나 올렸는지 이유리 변호사님. 네. H-1B 비자가 어떤 비자예요, 이게? H-1B 비자는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를 위해서 비이민 취업 비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비자는 연간 8만 5천 개의 할당량이 되어 있고요. 8만 5천 개? 8만 5천 개입니다. 근데 항상 그 이상으로 지원들을 하시기 때문에 무작위로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께서 로터리 비자라고 하는 게 이 비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상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거나 대학원을 졸업하신 전문직 사회 초년생들이 이 비자를 통해서 미국에서 취업을 하고요. 처음에 이 H-1B 비자를 받게 되면은 3년을 처음 받으시게 되는데요. 3년? 네, 예. 두 번째 재취업 이걸 갱신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때도 추첨을 합니다. 그 3년을 더 받게 되면 6년 가정 동안 일을 하실 수 있고 만약에 이 전문직을 그 고용주가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게 된다고 하면은 영주권 취득도 가능한 비자입니다. 다만 이게 추첨이고 비자 할당량이 있으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갈 수 있는 그런 비자는 아닙니다. 예, 좀 까다롭지만 뭐라 그럴까 이게 전문직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기 위해서 좀 받는다 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는데 네. 아까 한 해에 뭐 8만 5천 개를 추첨해서 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나라 유학생이랄까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배정이 좀 돼 있을 텐데 보통 어느 정도나 우리는 받고 있을까요? 이건 배정이 아니고요. 네. 지금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첨을 합니다. 추첨해서 추첨을 해서 이제 하니까 네. 신청자의 규모에 따라서 사실상 그 최종 혜택 받는 사람이 결정이 되는데
이 비자에 인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듭니다. 인도의 네, IT 전문가들? 네, 오. 뭐 IT 전문가 그렇죠. 인도 사람들이 주로 네. 이제 IT 쪽에 하는데 네. 이 8만 5천 개 중에 최종적으로 당첨된 사람들의 비율을 뭐 몇 년 동안 이렇게 누적을 해보면 네. 인도 사람들이 70%, 70%나요? 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한 12%, 음. 그리고 나머지 나라 사람들이 1% 정도씩 차지하는 예. 그런 구조여서 예. 한국 사람들이 당첨될 확률은 1% 정도로 보고 한 해 한 800명 정도가 이제 H1B 비자를 획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상당히 적네요. 우리가. 아니요. 한국 분들이 작년 승인 기준으로 1%니까 이게 3,983건입니다. 왜냐하면 H1B 비자는 할 때 8만 5천 개 중에서 6만 5천 개는 학사를 위한 겁니다. 그렇죠. 학사. 그게 학사를. 예. 그리고 2만 개는 석사 이상이라고 보셔야 돼요. 석박사. 예. 아. 근데 H1 비자를 할 때 이거를 썼는데 얘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다 되면은 보통 한 20% 정도 거절이 나서 8만 5천 개인데 다 못 썼어요. 그리고 H1B 비자를 할 때 10% 정도는 싱가포르랑 칠레한테 협정으로 가요. 싱가포르가 그러니까 칠레한테. 예. 근데 그걸 제외하고 이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로터리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예.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그 H1B 비자를 맨 처음에 받을 때 3년짜리를 받고 예. 그다음에 갱신하게 되면 또 3년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비자 쿼터는 첫 번째 받으시는 분들 기준입니다. 갱신할 때는 이미 그 비자 쿼터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승인되신 분들이 한 40만 건 정도 됩니다. 예. 40만 건 중에서 26만 건 정도는 두 번째 갱신하셨던 분들을 위한 26만 겁니다. 건은 갱신. 네. 14만 건 정도가 얘가 이제 첫 번째 H1B 비자를 해서 승인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 분들이 한 게 1%, 3,983건 정도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걸 비자를 쓰게 됐을 때 나중에 내년에 그 미국 기업이 이런 외국인 근로자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쓸 비용이 140억 정도 필요하다는 외신 기사들을 좀 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그 기사의 기준이 이겁니다. 작년 기준에서 14만 1,000건의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도 H1B 비자를 신규 하시는 분들을 기업에서 스폰서한다면 그 정도 돈이 필요하다라고 그 논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하여튼 수수료가 10만 달러 100배로 오르니까 기업들이 이게 돈을 낸다고 하더라도 네. 신청자에 대해서 다 부담해 주는 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치가 나오자마자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뭐 좀 초비상이라면서요. 그럼요. 이 돈을 내는 게 이제 지원하는 당사자가 아니라 기업 고용하는 고용주가 내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은 최근에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대부분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 기업들이 이제 인도계 출신들을 많이 선호하고 하기 때문에 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아마도 빅테크 기업들이 이대로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요. 그래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런 10만 달러 이제 이런 상황이 1억 4천만 원 이게 과연 집행으로까지 갈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됩니다.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될지. 네, 지금 미국 안에서 엄청난 격렬한 또 반발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검토할 가능성도 우리가 보면서 이 지금 상황을 봐야지 예. 결정됐고 이대로 뭐 3년, 4년 간다 이렇게 보기에는 이 미국 내 반발, 특히 빅테크 쪽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전체 H1B 비자 받은 사람 중에 누적으로 한 70%가 인도, 그다음에 인디아입니다. 중국이었어요. 아무래도 예. 인도 IT 전문 인력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쓰는 게 미국 빅테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H1B 비자를 활용해서 그 인력을 이제 못 쓸 수도 있겠다는 우려 때문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H1B 비자의 금액을 올린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말을 했거든요. 그 외국인 전문직한테 갈 그 돈을 미국인에게 연봉으로 주고 싶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기 나라 국민들에게 네, 쓰고 맞습니다. 싶다. 근데 이렇게 말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논리가 있는 게 이 부분을 사실은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위가 인도 사람 그리고 2위가 중국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H1B 승인 받으신 분들 70%가 IT 관련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H1B 관련해서 이제 이민국에서 통계를 한 것이 있습니다. 예. 그 통계를 보게 되면은 컴퓨터 관련 사업, IT 사업으로 해서 받는 H1B 비자 소지자들의 그 연봉이 최저는 7만 7천 불이고요. 예. 최고는 13만 불입니다. 근데 미국 현지에
미국인입니다. 예? IT 기업에서 일하시는 평균 연봉이 10만 6천 불입니다. H-1B 비자 받는 분들의 임금이 좀 낮네요, 상대적으로. 7만 7천 불에서 13만 불 사이가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신규 정말로 잘 모르는 초보 전문직이라는 7만 7천 불이겠지만 좀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면? 13만 불 또 가는 거예요. 네. 근데 미국인들 그 IT 전문가들의 평균 연봉이 10만 6천 불이니까 트럼프는 이 10만 불에 대해서 사실은 기업이 10만 불을 내고 외국인 전문직을 사용해서 쓰던가 아니면 이걸로 이제 자국민을 고용하라 이거 같아요. 근데 자국민 고용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H-1B 비자를 이용해서 미국으로 들어온 우수한 인력들이 거기서 창업도 하고 네. 훌륭한 기업을 키워낸 사례들이 물론입니다. 너무 많고 그렇습니다. 특히 뭐 우리가 가끔 얘기하는 일론 머스크 CEO도 대표적인 분이라면서 그런 분들이 얼마나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그래서 강대국이 된 거고 엄청나게 큰 나라가 된 건데 문제는 이제 이 제도에 의해서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외국의 우수한 인력들이 좋은 직장을 차지를 하니까 네. 국내에서 그곳에 가고 싶지만 미국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고 이제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나쁜 제도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인식이 있는데 이런 인식을 이 정치권에서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사용하면서 사람들의 어떤 불만을 자극을 한다. 뭐 이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고요. 예. 전체적으로는 분명히 미국의 이익이 되는 게 틀림없지만 구체적으로 고통을 받는 이제 부당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존재하면서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제 해석이 되면서 이런 정책이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정책이 합리적인가 볼 때 합리적이지는 않은데 예.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의 그런 유권자들의 힘에 의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또 지금 뭐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있으니까 이런 모순점은 존재를 하고 있다. 네. 이런 점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뭐 아가 세력, MH 마가 그런 거죠. 세력들, 네.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는 세력들이 트럼프를 밀고 있는데 그분들이 맞습니다. 왜 우리 일자리를 남한테 주느냐 뭐 이런 거겠죠. 사실은 미국 전체적인 이익을 본다면 한 70%, 80% 긍정적인 요소가 그렇게 있고 네. 한 20, 30% 정도는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하필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 20%, 30%에 집중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봤을 때 외부에서 제3자 입장에서 보면 합리적이지 않은데 미국 사람 중에는 그런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이득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취업을 고려하고 있는 우리 뭐 학부생이라든지 석박사 학생들도 당장 영향을 받을 텐데 네. 혹시 뭐 그런 사람들 얘기 분위기나 반응 좀 들어보셨어요? 어때요? 사실은 이 그 H-1B 비자의 10만 불 비용을 학생이 내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회사가 내는 비용이고, 기업이 내는 거니까? 그리고 만약에 H-1B가 떨어지더라도 반환받을 수 없어요. 아, 못 받아요? 예, 이거는 접수비니까 사라지는 돈입니다, 네. 앵커님.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국 이제 기업들은 만약에 트럼프 말대로 10만 불로 간다고 하면은 내년에 이 H-1B를 하려는 분들의 숫자가 확 줄 거라고 생각됩니다. 확 줄 거다. 예, 왜냐하면 이 10만 불을 쓰고 정말로 우리 회사에 필요한 그런 인재를 데리고 올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그리고 이제 석박사 하시는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특별하게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허를 이미 갖고 계신 분도 있고. 탁월한 인재들이 있는데. 그렇죠. 탁월한 인재들이 있으시죠. 그분들은 본인 능력으로 영주권 받는 루트를 갈 거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다른 방식으로 영주권 받으려는 걸 하려고 하실 거고. 영주권을 바로 신청한다 그런 얘기예요? 뭐 투자 이민도 있고 다른 비자 카테고리가 있으니까 그걸 할 거고 실질적인 대안은 H-1B 말고요. 비이민 비자 중에 O-1 비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O-1 비자는 이제 그 예술이나 내지는 그런 스포츠나 사업이나 IT 관련해서 내 뛰어난 능력을 밝혀서 받는 이것도 비이민 취업 비자입니다. 예. 얘도 그냥 대학교 졸업한 학부생이 하기엔 좀 어렵고요. 이것도 내 뭔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요거를 준비를 해서 비자를 하시는 분들 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양한 이제 루트를 다른 그렇죠. 길을 생각하는데 참 걱정이 많습니다. 이게 비자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개도국들이 비자 장사하는 줄 알았는데 요번에 전자여행 허가제 우리 미국 관광 가려면 에스타 비자라고 받잖아요. 이것도 지금 곧 2배로 오른다면서요. 네, 지금 뭐 현재 $21인데 이게
40달러로 예. 오르는 것으로 이미 예고가 됐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참 미국이 다른 나라들이 예, 미국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뭐. 이제 예상을 하지 못한 부분인데 예. 뭐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대부분 그러기 때문에 예. 이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익숙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이 에스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올리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이 봤을 때 미국의 재정 상황이 너무나 안 좋다라고 하는 위기 의식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 또 무역 적자, 그리고 부채로 인한 그 이자가 너무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몇 가지 좀 수치를 좀 말씀드리면 적자가 1년의 적자가 2,600조 원 정도 됩니다. 적자가 2,600조. 저 재정에서. 예. 그러니까 수익이 한 7,000조 원 되는데 예. 지출이 9,600조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매년 2,600조 원이 네. 적자입니다. 미국은. 그래서 그거를 국채로 메꾸는 거예요. 빚으로. 네, 국채를 메꾸면 해마다 부채가 쌓이면서 이자로만 나가는 것만 해도 수백조 원이 나간다. 그러네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걸 빨리 스톱시키는 게 살 길이다. 네.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난다. 예. 이런 생각으로 창피하지만 에스타 같은 거에서 돈을 좀 매긴 게 아닌가. 예, 뭐 교육 상대국들한테 뭐 관세로 뜯고 비자 수수료로 뜯고 한 푼 두 푼 모아서 좀 적자를 좀 줄여보자는 생각이 좀 안타까운데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미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좀 피곤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새로운 영주권 골드 카드를 발표했는데 골드 카드라면 돈 얼마 주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골드 카드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는 한 상황이긴 한데요. 미국에서 영주권을 주는 것은 행정명령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법안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양원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행정명령으로 골드 카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기존에 이제 전문직 내 능력을 밝혀서 영주권을 받는 카테고리 EB1과 EB2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에 있으신 분들, 능력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100만 달러를 미국에 기부를 하는 겁니다. 투자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부를 하게 되면 영주권을 주거나 내지는 그 분을 미국 회사에서 고용을 할 경우에 200만 불을 주게 되면 영주권을 준다는 내용이거든요. 기부하는 거예요, 그냥? 기부입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내 능력을 밝혀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 골드카드로 가실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럼 그냥 돈만 내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지금 카테고리를 좀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얘기를 했지만 행정명령의 그 발표가 나서 지금 뭔가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나왔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지켜보셔야 되는데 12월 달 정도 되면은 아마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거나 내지는 그냥 넘어가거나 왜냐하면 얘기를 해놓고 집행을 안 한 골드카드가 올해 초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특별하게 나온 거는 아닌 상황인지라서 그렇습니다. 12월 중에 구체적인 이제 시행 계획이 나와야만 되는데 아직은 방침만 지금 예고돼 맞습니다. 있고 네. 현재도 전문 EB1, EB2 자격이 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으니까 아무나 돈만 있어서 내가 골드카드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안 됩니다. 네, 아셔야 될 것 같네요. 우리 지금 이 비자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직원들 갑자기 미민 단속국에서 와가지고 전부 다 지금 잡아갔지 않습니까? 다시 한국에 가까스로 왔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정부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느냐? 이 전문직들 취업시킬 수 있는 E4 비자, 취업 비자가 필요하다 해서 뭔가 비자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혹시 지금 이 진행 상황, 이건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뭐 돌파구가 보입니까? 이거 E4? 현재까지 보도 내용만 갖고 파악을 하면 한국과 미국은 이 E4 비자를 포함한 다양한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해서 워킹 그룹을 만들어서 협의 중입니다. 그리고 분위기와 관련해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비교적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정도로 이야기를 했고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을 해볼 때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바탕으로 해서 전망을 해본다면 어떤 언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제 최근에 그 소셜 미디어에 외국의 전문 인력들이 미국에 와서 일을 하고 또 미국인들을 교육시키기를 원한다. 다만 이제 법을 좀 지키고 하는 이런 단서 조항은 있었지만
이런 조지아주 한국 근로자 구금 사태의 영향을 받아서 네. 몇 번에 걸쳐서 언급한 게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보면 비자 문제가 분명히 한국인 근로자를 고용을 해서 한국인 투자가가 미국에 건설하려고 하는 공장이 네. 문제가 있다는 걸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것이 비자가 문제라는 걸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비자제도 개선에 대해서 이해가 됐기 때문에 지금 뭔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이 비자 E4라고 하는 비자가 이제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예. 지금 한국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예. 2012년부터 지금 10년 넘게 꾸준히 도전했다 실패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게 E4 비자인데 그건 아직 없는 비자입니다. 예. 지금 E1, 2, 3는 있는데 E4는 아직 없어요. 그거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예. 이번에 만들 가능성이 좀 있긴 있고 예. 다만 이것은 의회가 예. 협조를 해야 되는데 예. 그것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 아마도 올해 안에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E4 비자는 장기적 과제로 해서 가능한 신속하게 가되 지금 당장 이번 달 다음 달에 업무를 재개를 하려면 공장 건설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네, 급하거든요. B1 비자의 해석을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요? B1 비자는 원래 관광, 상용, 단기 비즈니스 체류 이런 건데 국무부의 지침에 따르면 그 B1 비자를 소지하고 가서 공장 설치 과정에서 시운전이라든가 예. 어떤 직원 교육 같은 것들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 근로자들이 B1 소지자들은 불법적으로 근로한다는 의식이 없었던 겁니다.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국토안보부가 단속은 국토안보부가 하거든요. 근데 국토안보부는 불법이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그걸.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행정부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 명령을 내려서 국무부 지침으로 하라고 하는 그 정도의 조치만으로 예. 뭐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데 이번에 우리 한국인 근로자들이 너무나 많은 심리적 네. 고통을 겪었고 법적 보장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 B1 비자는 그야말로 임시 방편이고 결국 E4 비자를 알겠습니다. 해서 15,000명 정도는 받아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리 변호사님께 한번 그 E4 비자 전문직 우리 전문직 비자 네네. 뭔가 우리 직원들이 가서 공장 좀 설립하고 네네. 미국 그 직원들 가르치고 하는 네네. 게 그 오랫동안 지금 의회에서 발의가 됐는데 네. 왜 이게 진전이 없었나요? 우리는? 이게 사실은 미국이랑 FTA를 체결한 나라 중에서 이 단기 체류 취업 비자를 못 받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2012년에 왜 그랬을까요? 우리 그동안 한미국 동맹 관계도 굉장히 강하고.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2012년 이후로 사실은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에 이런 단기적으로 취업하시는 분들이 무제한으로 가서 그 단기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 우리나라에서도 이 단기적인 이런 체류와 그리고 취업을 위해서 E4 비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 E4 비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 법안을 발의한 이제 한국계 그 공화당 의원 이름이 영킴인데요. 영킴, 네. 예, 영킴의 이제 법안을 보시면 주요 골자가 네. 한국 국적자한테 이제 최대 15,000개의 전문직 비자를 주는 겁니다. 15,000개. 예, 더불어서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지 않는다. 그게 있어요. 일자리를 뺏지 않는다. 네, 법안 저도 읽어봤는데 괜찮습니다. 근데 이 법안은 이제 2013년부터 계속 지금 올리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양원, 상원과 하원에서 저희가 이거를 협의를 보고 그다음에 투표도 해야 되고요. 대통령 서명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201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금 이걸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갈 듯 하면서 좀 어려웠어요. 근데 이번에 이 조지아주 사태 이후로 네. 조지아주는 특히나 이게 공화당 텃밭이거든요. 네. 조지아주에서는 인식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 기업이 필요하고 이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거 미국인이 할 수가 없어요. 이 공장의 내용을 일하러 가신 분들이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 구금되신 분들은 전문 기술을 갖고 계신 고급 인력인데 예. 장치를 설비하러 가신 거예요. 근데 미국인들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인이 이걸 가신 거거든요. 조지아주에서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로비를 통해서 법안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저희 알겠습니다. 보는 중에서는 좀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제가 추가로 좀 질문 드린다면 방금 말씀하신 조지아주 주지사 브라이언 캠프라는 분이 곧 와서 네네. 우리 현대차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데 네. 조지아주시랑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빨리 공장 일정에 맞춰서 좀 빨리 복귀하길 원한다. 근데 주지사 노력만으로 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왜냐면 와서 현대차 근데 이분들이 로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분들이? 예, 왜냐면 의회에다가? 그렇죠. 우리 이거 빨리 법안 만들어줘야 돼요. 뭐 이렇게 하면서 공장 우리가 지금 돌려야 되기 때문에 비자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 조지아주에 이 주지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의원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사람들도 그 투표를 해서 지금 자기의 유권자들을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예. 그분들도 열심히 일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우리 비자 문제 지금 빨리 공장을 돌려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공장이 돌아가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 가지 세금 문제도 있기 때문에 급한 일인데 이게 E4 비자 전문직 취업 비자 법안이 생각보다 두 분 말씀드린 건 쉽지 않고 그래서 B1 비자의 해석을 좀 달리 한다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미국 방문해서 좀 뭔가 성과가 있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돼서 지금 중요한 게 우리 한미 관세 무역 협상입니다. 3,500달러 투자하라. 우리 정부는 그대로 투자할 수는 없다. 쉽게 말하면 교착 상태입니다. 자, 이 부분 좀 뭔가 조금 진전 기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지금 풀어가야 할까요, 교수님? 뭐 계속해서 미국, 한국 양쪽에서 나오는 보도를 보고 있습니다만 네. 아직까지는 어떤 돌파구가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치열하게 협상을 하는 중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번에 뉴욕에 가서 이재명 대통령이 상원, 하원 의원, 이제 한국과 관련된 업무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의원 4명, 연방 의원 4명과 네. 면담을 하면서 예. 이 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도 하고요. 네. 또 미국의 엄청난 자산가들과 또 이번에 회의를 많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다 관세 협상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관세 협상은 결국에는 우리의 이익이 어느 정도 반영된 쪽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고요. 예. 미국도 언제까지 버틸 수 없고 사실 한국도 네. 뭐 6개월, 1년 이상 버티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자동차 관세 많이 물고 있잖아요. 자동차의 경우는 지금 일본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네. 때문에 우리도 가능하면 신속하게 하는 게 좋은데 너무나 조건이 나쁘기 때문에 일본식으로 했다가는 어떻게 보면 나라가 거덜이 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가 거덜이 나기 때문에 외환위기 당할 수 있다고 대통령이 걱정했잖아요. 예, 지금 그대로 규모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협상을 잘 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과 미국은 사실은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우리가 제조업 쪽에서 미국의 제조업 부활을 도와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지구촌에서. 그러니까요. 예. 그런 능력과 의지와 또 상황을 가지고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의 조선업과 같은 제조업, 뭐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더 발굴을 해서 한미 간에 윈윈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개발을 하면 네. 저는 일본과 다른 또 한국이 감당할 수 있는 협상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네. 좀 그런 쪽으로 나오기를 좀 내심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 미국 방문 중인데 3,500달러 현금 투자는 외환위기 같은 꼴을 당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그렇습니다. 한미 통화 스와프를 원하는 거잖아요. 미국에 그렇죠. 이제 요청을 했는데 그렇죠. 미국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반응 이런 게 아직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미국은 아무래도 좀 어렵게 생각하겠죠. 통화 스와프라고 하는 거는 네. 이제 계약을 맺은 나라가 문제가 있을 때 이제 돈을 달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일본하고 통화 스왑을 했다. 네. 일본이 갑자기 뭐 문제가 있어서 돈을 달라고 한다. 거기는 옌을 받고 달러 줘도 돼요. 네. 왜냐하면 옌이 다른 나라도 받기 때문에. 기축 통화의 하나로 기축 보니까. 통화의 일부라고 볼 수가 네. 있으니까요. 근데 한국 돈은 기축 통화냐고 물어보면 그건 아니라고 아니죠. 네.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좀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뭐 경제 규모라든가 아직은 우리가 일본보다는 작으니까요. 네. 이런 차원에서 소극적인데 다만 이런 문제가 통화 수합이 안 되면은 우리가 3,500달러를 투자하기 어렵다라고 네. 한다면 미국도 계산법을 달리할 수 있고요. 네. 한국의 경제 상황을 보면 긴급하게 통화 수합이 실제로 그게 납입이 될 가능성은 사실 크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경제 발전 속도는 여전히 빠르고 예. 있기 때문에 한국의 통화의 가치가 앞으로 더 좋아질 수도 있어서 이번에는 혹시 통화 수합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내심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조금 바라야 되고 그게 안 되면 3,500달러 현금 투자 못 한다고 했고 외환 위기가 네. 올 수 있다고 걱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정부가- 합리적인 얘기입니다. 예.
이유리 변호사님, 지금 이제 미국이 비자 문턱을 높이니까 다양한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가려는 뭐 학생들도 있고요. 네. 재원 비자 받는 뭐 대학 교수들도 여러 네, 사람들이 있을 텐데 네. 비자 인터뷰하는데 이 대사관 가는데 상당히 좀 네. 걱정이 많아요. 맞아요. 좀 비자 인터뷰할 때 좀 주의할 점이랄까? 뭐 네. 어떻게 좀 신경을 써야 할까요? 크게는 제가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에 불법 체류를 하려는 그 의지를 보는 그 강화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예. 제가 전문 용어로 214B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미국에 불법 체류할 가능성에 따라서 비자를 거절내기 때문에 비자 인터뷰 하라고 하실 때는 한국에 내가 가족이 있고 재산이 있고 요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가 왜 한국에 돌아와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한국에서 어떤 일을 더 발전시켜서 할 건지 그런 부분을 설명을 더 해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이민 정책 강화로 인해서 네. 미국 정부가 비자를 심사하는 데 있어서 지금 소셜 그 미디어 스크리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안 심사를 하고 있어서 네. SNS나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데 미국에 대해서 반미 성향을 드러내거나 정치적 의견은 절대 하지 말고. 쓰지 않는 식이 네.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예, 이 심사가 그 길어지기 때문에 여행 일정을 잘 맞추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네. 저희가 서류를 이 대사관에 인터뷰할 때 서류 넣으실 거고 네. 그리고 그 주한 미 대사관과 이제 그 인터뷰를 하실 텐데 영상과 인터뷰를 네. 하실 텐데요. 말하는 것과 낸 서류가 일치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조금 틀리거나 그러면 거짓말한다고 할 수도 있기 네. 때문에 비자 인터뷰 보러 가실 때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높아진 미국 비자 문턱과 관련 우리 기업 그리고 이 비자를 받으려는 개인들의 선택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서강대 대우교수 이유리 국민이주 미국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최근 서울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등 강북 한강벨트 지역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들 지역에 추가 규제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매수를 서두르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데요. 정부가 내놓은 97 공급 대책은 효과가 없는 걸까요?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장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97 공급 대책 그 이전에 627 고강력 대출 규제, 지금 규제 정책도 나왔는데 8월 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7월보다 늘어난다. 그러니까 7월에 조금 줄고 8월 또 줄 줄 알았는데 늘어난다는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일단 7월 통계는 6월 달 거래된 것들이었는데 예. 6월 27일 날 규제가 나왔기 때문에 7월 통계량은 이제 6월 대책과 상관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 상관없다. 예, 그래서 네. 오히려 이제 이 대책이 나온 한 달 이후의 통계가 이제 8월 달 통계가 될 텐데 예. 8월 달 통계가 더 유의미한 통계인데 재밌는 것은 7월 달 거래량이 4천 건 미만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7월 달 통계는 이제 한 4천 건에서 5천 건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이 돼서 오히려 7월보다 거래량이 증가했다라고 네. 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9월 달 중순이잖아요. 예. 9월 20일까지 통계량만 보더라도 이미 8월 달 거래량을 넘었어요. 8월 거래량을. 그러니까 지금 9월 달 통계량이 아마 다음 달 확정이 될 텐데 예. 한 8천 건에서 9천 건 사이가 나올 것 같거든요. 어. 그러면은 굉장히 거래량이 많은 겁니다. 예. 아니, 대출 규제도 있고 공급 대책으로 뭔가 시장을 안정시키려니까 좀 조바심하지 마라 사는 사람들 이런 이제 신호를 많이 보냈는데 왜 이렇게 거래가 늘어나는 거예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27 대출 규제는 효과가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효과가 없었다? 예, 그러니까 잠시 거래가 주춤했는데 예. 그것 때문에 크게 거래가 위축되지 않았다는 말씀이고 강남 상구하고 용산구는 원래 거래량이 적었던 지역인데 네. 아마 627 대책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타겟 지역은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강동구였었는데 네. 오히려 이 지역의 거래량이 2배가 증가했어요. 아, 2배가 늘었다 거래량 그쪽 지역에 강북
한강벨트 위주로. 근데 특히 성동구 같은 경우는 성동구. 정확히 2배가 증가했거든요. 예. 그래서 거래량뿐만이 아니라 예. 시세도 계속 신고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억 전후에 84 전용 84가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 이제 30억 육박하는 가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 증가뿐만이 아니라 시세 상승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예. 627 대책에 대한 효과는 없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3구와 용산구의 그 수요를 딱 누르니까 그 옆으로 확산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이 서둘러서 집을 사는 이유는 이 지역도 똑같이 무슨 규제가 나올까 이런 불안감 때문에 미리 사는 걸까요? 왜 그럴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도 분명히 반영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아무래도 이번에 97 대책이 나오면서 단서 조항으로 규제 조항이 4번, 5번에 달렸단 말이죠. 4번, 5번인가 예, 뭔가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은 이제 공급에 대한 정책이었었고 4번, 5번은 규제에 대한 얘기인데 예. 특히 이제 5번이 규제 지역 확대할 때 있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국토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서울시 지자체에서 굳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지 않아도 국토부 장관 임의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규제를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아직 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정부에서는 뭐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을 할 수 있거든요. 먼저 규제 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는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고 시세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분명히 곧 뭐 빠르면은 뭐 추석 전에 혹은 그 이후라도 규제 지역으로 지정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시장에서는. 그 전에 그렇죠. 네. 그 전에 뭐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건 뭐 투기 수요나 그런 것들은 아니고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불편한 것들이 많거든요. 대출도 줄고 또 실거주 유무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집이 한 채 더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세금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계산이 복잡하기 전에 좀 빨리 거래하려고 하는 조금 속도가 증가한 것들도 영향이 있었다. 그렇게 좀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규제를 세우면 시장은 대책을 만든다. 대책을 또 새로운 방법을 찾기 때문에 바로 그런 건데 지금 강북 한강벨트 수요와 함께 경기도 그쪽으로 서울 경기도 선호 지역이 있잖아요. 네. 분당 뭐 이런 쪽으로도 지금 수요가 좀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 경기도 F4라고 제가 이제 명명한 지역들이 있는데 F4. 예, 과천, 성남, 광명, 하남입니다. 일단 경기도에서는 상위권 지역들이고 이 네. 상위권 지역들은 서울의 중위권 지역보다 시세가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천은 그냥 과천시가 아니라 뭐 강남구 과천동, 서초구 과천동이라고 할 정도로 예. 시세가 오히려 송파구보다 높습니다. 잠실을 제외한 송파구보다 높기 때문에 아. 뭐 과천시는 굳이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예. 강남구나 서초구가 오를 때 같이 올랐으니까 과천을 제외하게 되면은 성남시가 가장 상위 지역인데 네. 일단 분당이 많이 올랐고요. 분당뿐만이 아니라 수정구하고 중원구라고 하는 원도심, 구도심마저도 신축 아파트 위주로 시세가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분당 같은 경우는 재건축 이슈가 있습니다. 네. 노후계획 특별법 때문에 그렇죠. 이건 정부에서도 대규모로 밀어주는 재건축을 그 지역들 때문에 올라가고 있고요. 그거가 상관없이 판교가 있어요. 판교, 판교는 그렇죠. 이미 2009년도 전후에 입주해서 구축이거든요. 준신축일 텐데 이 분당의 재건축들이 들썩들썩하니까 원래 이제 나름대로 신축이었으니까 판교도 시세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좀 분당구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아마 과천을 제외하게 되면은 올해 경기도에선 제일 많이 오른 지역이 아마 성남시가 될 것이다. 예.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최근에 또 광명이 있는데요. 광명. 광명은 작년하고 올 초까지 입주 물량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 물량장 때문에 시세가 다 이제 좀 이렇게 좀 눌려 있었는데 입주장이 끝나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 미분양 났던 아파트들도 미분양이 해소됐고 오히려 피가 붙어서 예를 들어서 철산자의 헤리티지 같은 경우는 네. 13억 분양됐을 때는 미분양이 났었는데 미분양했는데. 최근에 뭐 10억 가까이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호가가 2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어휴, 그러면은 이제 그 강북이라든지 이제 강북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들 아니면 이제 강남권을 제외한 강남 지역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랑 거의 동급이거든요. 네. 그만큼 시세가 많이 오르고 있어서 경기도라 하더라도 이 지금 상승장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울의 대체 수요지로서 새 아파트가 많이 입주한 지역들은 아마 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렇게 네.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좀 안정되는 걸 다 우리 바라고 있는데 지금 지역별로 이렇게 가격 상승세가 유지된다면 걱정이 아닐 수가 없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물론 이제 서울시장 야당 출신의 서울시장이니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의 공공주도 공급 대책 현실성이 없다. 수요가 있는 곳에 뭐 공급을 늘려야 되는 거지 원하지 않는 곳에 공급을 늘리면 뭐하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서울시는 그러면 그런 대책을 좀 내놓을 수 있다 이런 건가요? 일단 오세훈 시장은 내년에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정치적으로 치고받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부에서 정책을 내놓게 되면은 일단 비판을 해야 되고요. 네, 비판을 강하게 했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뭐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숫자 장난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예. 정부가 135만 호를 제한을 했는데 서울 도심에 빠르게 공급하는 것들보다는 오히려 경기도권에 이제 물량들이 많았거든요. 그 부분들을 좀 비판했던 것 같고 서울에는 실질적으로 이 공공이 주도하기보다는 민간이 주도해야 되는데 민간이 주도하지 않고 공공에서 공급할 수 있는 양들은 한정이 돼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비판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공공이 주도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진도를 나가게 하고 공공에선 도와주겠다라는 정책들을 이제 펼쳐주겠다고 하는 것들이고요. 어떤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면 자신이 그 신속하게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뭐 내놓겠다는데 뭘 내놓을까요? 지금 이제 민간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정비 사업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들이 사업성입니다. 사업성.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용적률을 올려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허가 절차들이 있는데 예. 한 40개 정도 절차가 있는데 예. 그것들을 한 30개 미만으로 줄여서 인허가 절차에 대한 속도를 줄여줄 것이고 신속 통합 같은 얘기죠. 그리고 네. 용적률을 뭐 30% 정도 더 줘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그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을 낮춤으로써 민간에서 추진하기에 좀 부담이 없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세훈 시장의 제안인데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9월 말에 발표하겠다라고 나오는데 네. 그거 나오면 한번 꼼꼼히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네. 할 수 있었으면 벌써 했겠죠. 아, 서울시에서 공급 대책도 뭐 정부 공급 대책도 지금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별로고 서울시 공급 대책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대를 않고 있다면 이 집값 안정 대책이 이제 뭐 공급 대책을 많이 썼다는 얘기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값이 이렇게 계속 오르니까 이걸 그대로 방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부 스스로도. 그렇죠. 뭔가 대책을 곧 내놓는다면 아까 잠깐 언급은 해주셨습니다. 어떤 대책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규제책이 있고 공급책이 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드린 대로 135만 채라고 한 공급 대책은 나왔는데 시장에 영향이 없었거든요. 예. 그럼 남은 카드는 이제 규제 카드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규제를 좀 눌러놓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세금 규제와 대출 규제가 있을 텐데 대출 규제는 아무래도 뭐 DSR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측면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예. 대출 총량을 좀 줄이는 것들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대출 받는 조건들을 조금 더 까다롭게 하는 것들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세금 규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지금 더 강화할 수 있는 것들은 없고요. 왜냐하면 이미 다 세금 규제를 받고 있거든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중과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추가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 같고 아무래도 계속 분위기를 예. 뭔가 규제 일변도로 간다는 좀 분위기만 잡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동산 감독원을 만들어서 예. 뭐 이렇게 좀 감독하겠다,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뭐 집값 올린다라는 얘기를 SNS에서 하게 되면은 그것들도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을 주고 있거든요. 네. 그 얘기 보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아마 조금 이제 서울시에서 오히려 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정부가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뭔가 안정을 줄 수 있는 시장의 심리를 좀 가라앉힐 수 있는 대책이 좀 빨리 더 나오거나 기존에 발표한 대책들이 좀 현실성 있게 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부 대책 중에서 강남 3구, 용산구는 이제 토지가 연장이 됐잖아요. 토지거래 허가제. 뭐 별 효과도 없는데 이걸 자꾸 연장을 하고 또 그거를 이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가지고 또 확대를 할 가능성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토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효과가 제로입니다, 제로.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로 콜라 같은 거죠. 제로 콜라. 그냥 근데 먹으면 몸에 나쁜데 그냥 당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먹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몸에 나쁩니다, 그것도 색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제로인데 그럼에도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거든요. 네. 왜냐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갭을 끼고 못 사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전세를 끼고 못 사는 하게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전세를 껴야만이 살 수 있는 분들의 거래를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을 순간적으로 좀 적게 할 수는 있지만 늘을 수 근본적인 있는데? 해결책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약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탕을 주면서 잠깐 아픔을 참아봐라 뭐 이런 것밖에 안 되거든요. 예. 공급 대책이 계속 나오지 않는 이상 이건 해결할 방법이 없고요. 예. 단기간 거래를 줄이는 것들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정부가 뭔가 해야 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는 척을 하는 거죠. 안 네. 하면 또 욕을 먹으니까. 그 역할밖에는 할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법이 안 바꿔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법 개정이 필요하군요. 네, 지금 상정이 돼 있기 때문에 뭐 국회의원들이 통과만 시켜주면 바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예. 뭐 언제 통과시켜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 개정 전에 한다면 아까 규제 지역으로 우선 강북 그렇죠.
한강 벨트를 좀 지정을 해서 여러 가지 좀 대출을 좀 더 어렵게 하거나 네네. 뭐 그런 걸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년 상반기 때 지방선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죠. 규제를 하면은 지역민들이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눈치 보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강동구의 공통점은 민주당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아, 네. 민주당 소속의 예, 지금 이제 지자체장이라서. 국민의힘 권역인 강남 3구랑 용산구는 지정이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아마 정치적인 힘겨루기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네. 이 시장 안정을 바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중요한 변수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입니다. 지금 10월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조금 많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만약에 낮추게 된다면 혹시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일단 유동성이 더 커진다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네. 이미 선제적으로 대출 규제를 많이 해놨어요. 대출 그러니까 예를 규제를. 들어서 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한다든지 대출 총량을 유기출 대책에서 줄여놨고요. 6억 원이라고. 네. DSR도 강화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기준금리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코피스 금리에 영향을 받거든요. 주담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것들도 같이 내려갈까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대출 받기가 뭐 기준금리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크게 양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대출 금리보다는 대출 양이 더 문제거든요. 아, 대출 총액 받을 예. 수 있는 금액이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대출 총액이 증가하지 않는 이상 어차피 금리를 내려봤자 0.25 정도밖에 못 내릴 테니까 시장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심리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뭐 이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는 것들 때문에 집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네. 지금도 대출 총량 규제를 하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문제, 그 금액 규제는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연봉이 1억 원일 때 한 7억 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연봉이 1억 원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게 총량 규제하고 상관도 없어요. 그냥 사시면 됩니다. 조건 내에서.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은행 금리 인하에 관한 영향까지 또 들어봤고요. 지금 정부 부동산 공급 대책 내놓기 전에 우리 김학렬 소장이 이제 이 현재의 정부 정책 기조라면은 주택 소유 관점에서 볼 때 결국은 서울에서 한 채가 중요하다. 한 채의 어떤 생각, 관념이 있다 그랬는데 이 기조, 이 생각은 그대로 앞으로 이어질까요? 유지될까요? 서울에서 한 채? 이건 뭐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정부에서 정책을 어떻게 바꿔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금 정책이 6월 27일 대책이 한 번 나왔고요. 예. 9월 7일 대책이 나왔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기조를 정리하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서울에 똘똘한 한 채를 살아야 지방 거를 팔고 지방 걸 팔고. 예, 결국은 그래서 강남 3구, 용산구는 기본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지방에 있다 하더라도 강남 3구나 용산구 살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도 지방 걸 안 사고 서울 걸 삽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5건 거래 중에 한 건은 지방 분들이거든요. 네. 대구 분들, 부산 분들이에요. 그것들은 그들은 똑똑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방 걸 사봤자 시세도 오르지 않고 규제받는 건 똑같기 때문에 한 채로 규제받을 거면은 똘똘한 거 사는 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도 영원히 서울 똘똘한 한 채는 지속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저는.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사실 지방 부동산은 이제 더 덜 떨어지도록 조금 안정되게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서울은 더 오르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큰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지금 정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만약 일단 하고 있지 않고요. 하고 있지 않다. 예, 할 생각도 없는 것 할 생각도 같고 없다. 제가 어떤 의심까지 하게 되냐면요. 결국은 지금 나라에 쓸 돈은 많고 돈이 없잖아요. 예.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지역이 서울이니까 서울의 가격을 일부러 올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정도로 뭐 그럴- 지방은 정말 너무 소외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좀 농담을 하긴 한 건데 네. 지방 부동산에 사는 데 있어서는 서울과 분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 대책을. 예, 그렇죠. 한 채를 사던 두 채를 사던 세 채를 하던 여기는 중간하면 되지 않고요. 네. 지방 걸 산다 하더라도 서울에 갖고 있는 부동산엔 영향을 주면 안 영향을 됩니다. 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방은 못 팔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서울은 그냥 알아서 하게 냅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다주택 규제를 지방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자 아예 그렇게 그렇죠. 하는 게 좋겠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지방 걸 사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네, 예. 지방에 계신 분들도. 예, 서울에서 한 채라는 관념이 깨지도록 뭔가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오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소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전문 인력을 위한 비자 문턱을 대폭 높였습니다. 문을 잠그는 수준인데요. 미국 현지 취업을 꿈꾸던 유학생들과 그들을 활용하는 빅테크 모두 비상입니다. 미국 가기 어려워지고 현지에서 일자리 잡기는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벌써부터 미국 이민 정책에 좌절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물밑 경쟁이 시작될 조짐입니다. 영국은 전문직 비자 수수료 면제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고급 인력을 확보할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겠습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